국내 최대 타이어 제조사 한국엔컴퍼니그룹 경영권을 놓고 또다시 형제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섭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교육,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도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 기간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2년, 철도는 최대 8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이 이르면 내년 3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번지면서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이 길었던 강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국제 정세까지 맞물리면서 이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이 비트코인은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강달러 시대가 끝나고 골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내년 상반기 조기 금리 인하 전망까지 나오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ven just one more rate hike of 25 basis points could push this forecasted economic slowdown into a recessionary period due to the realization that in all likelihood we've now reached the end of this rate hike cycle and the potential for rate cuts. Yes, rate cuts.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은 5.6% 급등하며 1년 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42,000달러, 우리 돈 5,5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금 가격은 최근 2개월 내리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2% 하락했지만 여전히 2,000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와 금은 서로 대체제로 인식되며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도 통상적으로 달러화 가치와 반비례합니다. 월가에선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는 한편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캐나다의 TD증권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 매입을 강화하면서 금 가격이 내년에 2,100달러를 돌파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현물 ETF 승인,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앞선 3번의 반감기 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내년 초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 말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은 국내 채권 시장에 이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새 모두 3%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또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95에서 4%. 한 달 전엔 5대 은행 모두 4%대였는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금리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금리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또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내려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특권한 제도가 바뀐 부분도 있고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 자체가 많이 진정된 것들이 최근에 끌어내린 대출금리 하락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하단은 3.76%, 한 달 전에는 4.3%대였는데 0.6%포인트나 내렸습니다. 대출금리 하락으로 차주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한 달 만에 5조 원가량 급증하면서 올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할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에 따르면 유효하고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더 빠르게 늘어날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삼 년 만에 한국행컴퍼니의 형제난이 다시 불거지며 오늘 주가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조현식 한국행컴퍼니 고문과 손잡은 MBK 파트너스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행컴퍼니 지분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는데요. 공개 매수를 통해 MBK 파트너스는 총 발행 주식수의 최소 20.35%에서 최대 27.32%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개 매수가는 2만 원인데요. 총 투입 자금은 최소 3,863억 원에서 5,1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번에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면 조 고문 측 지분율은 최소 49.89%에서 56.86%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현범 회장을 누르고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공개 매수가 성공해 50%를 넘는 지분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면 기업 지배구조를 다시 바로 세우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즉각적으로 한국행컴퍼니의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21,85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에 응하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불어 3분기 말 기준 조현범 회장의 지분율이 42.03%에 달하기 때문에 조 회장 측 지분율 8%가량을 더 확보해도 지분율 50%를 넘길 수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조현식 고문이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과 또 조현범 회장까지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하며 향후 공개 매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공개 매수 이슈로 급등했던 주가들 결국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업계 조언도 나옵니다. 실제 올해 초였죠. SM의 경우에도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다가 향후 빠르게 급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담당 애널리스트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업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만큼 앞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공개 매수의 최소 수량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공개 매수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PF 등 일부 취약 잠재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 추이 상황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역동 경제를 만들어 나가자.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구조개혁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가 유력해진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무역의 날을 맞아 나란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 현대차와 기아가 수출을 얼마나 했길래 오늘 상까지 받은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300억 달러, 그리고 기아는 2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출의 탑은 이제 전년도 7월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수출 신기록을 기록한 기업에게 수여가 되는데요. 네. 현대차는 이 기간 동안 310억 달러로 전년보다 29.6%, 그리고 기아는 2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정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이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12년이었는데요. 올해가 이제 11년 만에 동반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수출의 탑은 이 경쟁 개념이 아니고요. 그 자신의 기록을 넘어선 기업에게 주는 상입니다.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 성과가 최근에 두드러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나란히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한데 결국 이 수출의 힘이었다는 걸 좀 증명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 글로벌 생산 기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내가 핵심 생산 기지입니다. 현대차는 48% 정도, 기아는 55% 정도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전량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출 같은 경우도 2020년에 11만 대 수준이었는데 2022년 내는 21만 대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글로벌 판매가 684만 대였는데 도요타,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올해도 이미 11월까지 674만 대, 그러니까 작년 거의 연간 판매량에 거의 근접을 한 것인데요. 지난해보다 7.6% 판매가 늘어서 올해는 7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2년 연속 글로벌 톱 3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이 주요 연구기관들의 자동차 산업 전망을 보면 올해만큼의 성장은 힘들다는 것이 일관된 전망입니다. 올해 판매 호조를 보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19 때 이제 반도체 수급 차질 등으로 신차 출고 지연 사태가 있었고 네. 이 때문에 그 몰렸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 공급 차질이 해소가 됐고요. 여기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신차 수요는 이제 예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큰 흐름입니다. 네. 특히 차 판매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성장률과 굉장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그 IMF와 OECD가 내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 판매 역시 2%대 안팎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건 이익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년 판매 둔화 추세라는 것은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수익성 부분에서 계속 우려가 나오지만 꼭 어둡게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이미 그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전분기에 비해서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요인으로 현대차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 하락 그리고 제품 믹스 등을 꼽았었습니다. 안 좋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11월 같은 경우도 판매 실적이 나왔었는데 현대차와 기아 모두 전년 대비 판매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이브리드 판매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맞춰서 이 현대차와 기아 모두 그 기존 라인업의 하이브리드 트림을 새롭게 추가한다든가 생산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판매량이 둔화되는 시점에는 이 신차 효과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그 가장 큰 시장, 북미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최근에 이제 11월 미국 판매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역대 11월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현대차가 7만 6천 대 그리고 기아가 5만 8천 대로 합산 13만 4천 대 정도가 되고요. 이 전년도보다 7.5% 정도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RV 판매 비중이 77%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는데요. 네. 이 많이 팔리는 모델들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산타페 그리고 투싼
뭐 이렇게 나오고 기아도 스포티지가 10,000대 이상 팔리면서 주력 판매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 현대차 그 신형 산타페 그리고 기아는 신형 소렌토가 국내 판매를 이끌고 있는데 두 모델이 아직 미국에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네. 두 모델 모두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이 판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제 내년 전체적인 판매 둔화 추세 속에서 이 신차 출시와 그에 따른 이제 판매 믹스 효과, 제품 믹스 개선 효과를 얼마나 발휘하느냐가 현대차와 기아의 내년 실적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대한민국 주거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 때마다 반복됐던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이 광역교통망 구축 기간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2년, 철도는 최대 8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과 15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신도시가 생길 때 제대로 된 교통망을 갖추지 않아 아직도 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신도시의 교통지옥을 해소하겠다며 이번엔 선교통 후 입주를 내걸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을 줄이는 한편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겁니다. 11년이 걸리던 도로는 9년으로, 약 20년이 필요하던 철도는 11년에서 14년으로 공급 기간을 최대 8년 이상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의 경우 불과 3년 뒤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철도를 깔기 시작한다 해도 신도시의 입주 수요를 맞추기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입주되기 전에 완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탁지를 개발해서 입주하기 전에 그걸 개선해 놓게 되면 개설할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부터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는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건설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맞다며 버스 등 대체 수단을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기와 2기 신도시 교통 대란에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정부. 3기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도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롯데쇼핑이 영국 물류기업 오카도와 손잡고 1조 원을 투자해 만드는 최첨단 물류센터가 오늘 부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롯데가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 뒤처졌던 온라인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에서 차를 타고 10분. 오늘 2025년 부산 국제물류 산업도시에 연면적 42,000제곱미터 규모의 롯데쇼핑 자동화 물류센터가 들어섭니다. 취급 상품은 45,000여 종. 기존 롯데쇼핑 온라인 물류센터가 운영하는 품목보다 2배가 더 많고 15,000건 수준이던 배송 처리량도 2배 늘어납니다. 단순히 많은 물건을 취급하고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변질이나 오배송 등 기존 온라인 쇼핑이 가지고 있던 불편을 개선시킬 거라는 게 롯데쇼핑 측의 설명입니다. 비결은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의 스마트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하는 동시에 물건을 집고 포장하는 피킹과 패킹 과정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로봇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날 착공식을 찾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내 최고의 온라인 그로서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그룹은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전국에 6개 자동화 물류센터를 열고 2032년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서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지만 롯데가 새 물류센터 구축에 나서는 것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통사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할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와 슈퍼, 이커머스 등 롯데그룹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롯데쇼핑은 지난 3년간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6개 거점 물류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여 개가 넘는 오프라인 점포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것이 롯데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강력한 바잉 파워를 갖춰 단가를 낮추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